자, 이번 강의는 지난 강을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에서 이야기했던 게 근대사의 태동에서 조선의 근대사회는 어떻게 출현됐느냐. 그러면서 농민의 자구적, 주체적, 내재적 역량이 출현되고 있었다. 그러면서 정책 변천 과정에서 자, 비변사라든가 오군영이라든가 소고군 이러한 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에서는 붕당 정치가 변질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붕당리 변질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붕당리 변질은 붕당 정치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이런 등이기 때문에 조선 정기 선조 때 붕당 정치 변천 과정을 보면서 변질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선 16세기 후반에 가면서 선조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 선조 때 사림이 처음으로 집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는 배경은 이조 전람권 문제 또는 척신정치 잔재 청산 문제를 가지고 분열하고 있었다. 이때 척신정치 잔재 청산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동인의 경우는 강경적인 청산을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는 적극적이라기도 관계는 없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서인은 온건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는 소극적인 청산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승리했던 것은 어느 쪽이냐? 동인계열이 승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서 척신정치 잔재 청산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사료가 나올 때는 김효원과 심의겸의 이조 전람권 문제와 관련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가 동인이 집권하다가 선조 때 다시 동인이 두 개로 나눠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진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남인과 북인으로 나눠지는 배경은 정여립 모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남인은 정여립 처벌에 대해서 온건적인 처벌을 이야기했던 계열이고 이왕 계열이 중심이 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북인은 정여립 처벌에 대해서 강경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과정에 서경덕이라든가 조식 계열이 중심이 되게 되는데 이때 집권의 중심이 됐던 것은 남인이 승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정여립 처벌은 온건적인 처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임진란을 거치는 과정에 자,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느냐 영창대군을 책봉하느냐를 가지고 북인이 다시 분열하는데 잠깐 임진란을 거치면서 북인들은 무엇을 하게 되느냐 의병장을 많이 배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집권은 남인이 하고 있었지만 나중에 임진란을 거치면서 북인이 집권하다가 임진란 이후 때 자, 이때 광해군이나 영창군을 미는 계열에 따라서 분열하게 되는데 이때 대북과 소북으로 분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북은 광해군을 미는 계열이고 소북은 영창대를 미는 계열이지만 결과적으로 다음 때 왕위는 광해군이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북인이 승리했다 해도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여기 대북 소북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관계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다가 임진란이 끝나고 나서 광해군이 왕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광해군이 올라오면서 광해군을 밀었던 계열이었던 대북이 정권을 주도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광해군 때 가장 중요한 것 자, 중립외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강옥립 출병 사건이 등장할 겁니다. 이것은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나 이 광해군 때 북인 정권은 여기서 또 하나 신경을 써야 될 게 뭐냐 광해군 북인 정권은 북인은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적극 지지하고 있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신경을 고려하시면 되겠고 그러나 광해군은 중립외교를 추구하고 있었고 이에 반대했던 서인은 친명배금을 추구하면서 외교정책으로 갈등을 하고 있었고 또 하나 이 북인 정권은 남인과 갈등을 합니다. 회태변척이라 그래서 이현적과 이황을 문묘제사에서 빼버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해군 북인 정권이 무너지고 인조 반정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때 주도권을 점한 것은 누구냐? 서인이 주도권을 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여기에 있었던 남인도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었다. 근데 남인이 우리가 가장 우두머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왕계열의 제자들이었고 여기는 이계열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인조 때
이왕의 학문과 이의 학문이 조선의 성리학계의 주류를 잡아가고 있다. 이 예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인조 때 친명배금 정책은 자, 전쟁을 초래하게 될 겁니다. 후금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정묘호란이 등장한다든가 청이 침략하는 병자호란이 등장하고 있어요. 병자호란 때 척화론과 주화론은 시험 문제에 꽤 나오게 되니까 머릿속에 잘 사료를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조 다음에 왕이 즉위 됐던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효종이 등장할 겁니다. 근데 효종의 형이었던 누가 나오죠? 소현세자가 나오죠. 즉 큰아들이 왕이 되지 않고 작은아들이 왕이 올라옵니다만은 이때 집권도 여전히 서인이 주도하면서 남이 정권을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서인 정권은 청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북벌론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자, 근데 서인은 북벌에 비판적이었지만 추진하고 있지만 남인은 북벌에 비판적이거든요. 근데 남인결로서 북벌을 주장했던 사람으로 숙종 때 누가 나오냐? 윤유가 나온다는 거 잠깐 고려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효종 다음에 효종의 아들이 왕에 올라오면서 현종이 등장합니다. 이 현종 때 처음에 집권파는 누가 되느냐? 여기 서인이 되는 게 기해애송이에요.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2차 애송으로 누가 집권하게 되느냐? 이쪽 남이 집권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애송 논쟁은 전에 붕당정치에서 공부를 했던 대목입니다. 애송 논쟁은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신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써두세요. 그 다음에 현종 다음에 이제 붕당정치 변질이 나오는 숙종 때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 이제 시작을 하는데 붕당리 변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붕당 정치, 다시 말하면 집권파가 있지만 반대파들은 집권파를 비판하는 거 인정하는 형태를 붕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붕당원칙이 깨지면서 한당이 정권을 주도하는 일당 전제화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은 조금 이따 보는 숙종 때 경신왕국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붕당지에 나오는 원인을 보다 보면은 자, 정치적으로 예론과 같은 사상적 문제가 중심이었던 거지 경제력이나 군사권 장악의 군영장 문제로 변하고 있었다. 이게 정치적인 원인이 되겠고요. 경제적으로 조선의 경제가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농업 생산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상품 화폐 경제가 무리하게 발달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지주제나 신분제도가 동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촌에 있었던 양반들이 농민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양반의 향촌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어려웠다. 이런 생각이 등장하면서 변질이 나오는데 인자 경신왕부터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숙종 때 정책 사건은 가끔 언급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두셔야 될 건데요. 숙종 때 처음에 집권파는 누구였느냐? 현종 말기 때 집권이었던 남인이 집권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남인 집권이 경신왕국을 계기로 해서 어느 집권으로 넘어가느냐? 서인 집권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경신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신왕국이 나오게 된 이유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교재 내용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서인이 가지고 있던 군사권, 서인이 가지고 있던 군사권을 남인이 뺏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게 언급이 되어 있고 옆에 날개 쪽의 경신왕국은 허자무 연시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허자무 연시연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결론적으로. 자, 허잠이란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허잠의 손자로 누가 나오느냐? 허적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데 허잠이 국가로부터 시효를 받았어요. 결론적으로. 그 시효를 받다 보니까 허적이 이것 잔치를 여는 연시연을 열게 되는데 그때 비가 왔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허적이가 왕만이 사용하는 유악, 기름진 천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왕 승인 없이 그대로 가져가서 개인적으로 사용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거에 불만을 가졌던 숙종이 결론은 남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서인 정권을 바꾸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남인에 대한 처벌 문제를 가지고 서인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노론이라는 것과 하나는 소론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노론의 우두머리는 이 일을 정통으로 계승하고 있었던 송시열이 등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소론은 윤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론은 이향문에 대해서 기분 나쁜 비판하고 이왕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꽤 개방적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처벌 문제에 대해서 노론은 강경적인 처벌을 요구하지만 소론은 온건적인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승리는 누가 하느냐? 노가 승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인에 대한 강경적인 처벌이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으로서 우리는 뭐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한 당이 정권을 주도한다 그래서 일당 전제화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일당 전제화 계기가 되는 사건을 우리가 경신환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이때 조금 다음 쪽에 뒤로 가면은 뭐가 나오느냐? 탕평책이 나오는데요. 이때 소롱계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박세채란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무엇을 주장하냐면 탕평책을 주장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탕평책은 숙종 때도 한 거고요. 영조나 정조 때도 등장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영조나 정조 나오지만 숙종의 탕평책보다는 우리는 영조, 정조를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고려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어쨌든 노가 승리하고 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집권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남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기사환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사환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 숙종의 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희빈이 등장합니다. 장희빈이 낳았던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세자 책봉을 찬성하는 쪽이 남인이고 반대하는 쪽은 노론, 다시 말하면 서인 송시열계입니다. 근데 세자가 책봉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남인 정권이 나오다 보니까 서인 정권은 무너진다. 그러면 남인이 여기서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여기서 남인은 서인을 두드려 팰 겁니다. 그래서 숙종 때 어떤 형태가 나오게 되냐? 뒤로 계속 일당전혀가 나오는데요. 정권에 소외된 사람은 지방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서원을 많이 설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서원 남설의 계기점이 등장한 게 숙종 무렵이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서인이 두드려 맞는 과정에 송시열은, 자, 세자에게 반대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제의도로 유배를 갔다가 나중에 사약을 먹고 죽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남인정권이 등장하다가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가느냐? 서인정권으로 다시 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서인정권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갑술환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갑술환국은 좀 더 설명을 하면 어떻게 했냐? 남이 정권을 잡고 있는 과정에 서인이 등장한다, 서인 정권으로 넘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서인 정권이었던 사람 중에 김춘택이나 한충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년하오가 왕비였다가 장희빈한테 쫓겨나고, 결론으로 쫓겨나잖아요. 장희빈이 왕비로 넘어가는데 이년왕후 복위운동을 합니다. 그것이 장희빈의 오라버니였던 장희제한테 발각이 되고, 이때 장희제가 이년왕후 복위, 태비민씨 복위운동을 했던 사람을 신나게 패는 것이 숙종의 반감을 사서 결론적으로 인자 남인정권이 무너지고 서인정권이 등장하고 있다. 근데 이때 솔직히 노론과 소론이 어느 정도 같이 등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인이라고도 관계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갑술왕국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는 인자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 왕위 계승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분쟁이 넘어가고 있었고, 이때 노론과 소론은 왕위 계승을 미는 결이 달라진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합니다. 노론은 누구를 미느냐면 나중에 영조를 미는 결이 되겠고요. 소론은 나중에 경종을 미는 결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갑술왕국은 왕위 계승 이후 때부터는 왕위 계승 문제로 넘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는 과정에 서인정부에 등장하고 나서 자 어떠냐 인현왕후가 왕비로 다시 복위됐지만 죽게 됩니다. 이 인현왕후 죽는 사건을 계기로 하면서 근데 인현왕후 왕비로 있을 때 장희빈이가 인현왕후를 자 죽이려고 여러 가지 무당 푸사거리 비슷한 것을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면서 이것이 발각이 되면서 무고우옥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고우옥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장희빈이가 결론은 죽는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장희빈이가 죽으면서 소론 계열의 권한은 좀 약화되고 노론이 좀 더 권한이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권한이 약화되다 보니까 이것을 만회하는 차원에서 하나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병신처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신처분이라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여기 윤중이 있고 여기 송시열이 관계되는데 윤중의 스승은 송시열입니다. 그리고 이 윤중의 아버지가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윤성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윤성거와 송시열은 동문서하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윤성거가 죽고 그니까 윤중이 송시열한테 묘괄명을 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막말로 얘기하면 송시열이가 윤성거 묘괄명을 쓰는 과정에 윤성거 또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교재상은 욕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윤중이라는 사람이 꽤 열을 받을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요. 이 열받았던 윤중이 나중에 왕한테 그 글을 올리는 겁니다. 올려서 죽은 사람한테 좀 나쁘게 하면 또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숙종이라는 사람이 송시열이 말한 게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 노 쪽으로 더 넘어가는 겁니다. 노 쪽이 더 중심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거의 노론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던 과정에 노론은 인자 근데 우리가 소론이 미는 게 우리가 나중에 누구를 밀게 돼 왕으로 밀게 되냐면 경종입니다. 그리고 노론이 누구를 미느냐면 영조를 밀게 되는데 지금 세자는 누굽니까? 나중에 되는 경종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경종이 왕이 되면 정권은 다시 소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론들이 자기 미는 사람을 세자로 책봉하기 위해서 경종이 지금 세자였을 때 왕이 정치의 일부를 이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양할 것을 논의한 게 노론과 노론 대신 이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명과 숙정이 독대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뒤로 나오게 되는 게 정유독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일부 정권을 경종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치를 잘못하면은 경종을 빼고 영조를 옹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종이 숙종이 먼저 죽어버려요. 문제가 나오기 전에. 그러면 결론은 세자가 왕에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숙종 다음에 왕이 올라온 게 경종이고 경종 때 집권은 누가 집권하겠습니까? 소론이 중심적으로 집권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잠깐. 여러분 교재 가면 지금 여기서 붕당이 문제거리를 처리하면서 일당 전제화하고 있었고 붕당이 변제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교재를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국왕이 황국을 주도한다. 잠깐. 여기서 황국이란 단어가 숙종 때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국면이 급격하게 바뀌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서 그냥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황국이 나오면은 거의 숙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삼사나 이조 전랑의 정치적 비중이 약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선의 권력계층의 권력관층이 뭡니까? 비변사잖아요. 결론적으로 비변사 권한은 무지하게 커지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의정 권한은 떨어지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가로사 변제의 결과 정쟁의 초점은 인자 왕위 계승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 자, 갑술왕국 이후 때부터 정책 분쟁은 왕위 계승 문제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일당 전제하다 보니까 권력을 가진 벌열 가문이 등장하는 가면은 권력에 소외된 양반으로 내려갑니까? 향초로 내려가죠. 그러면 중앙 권력제 양반과
향촌 양부로 나눠진다. 양반층의 분화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양반층이 분화로 향촌에 내려갔던 양반들은 지방에 내려가서 무엇을 키운다 그랬습니까? 서원을 많이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원의 남설이 등장하겠고, 그 다음에 붕당리 변질 과정에 왕권이 약화됩니다. 당의 사회는 분열하겠죠. 이런 과정이고, 그 다음에 언급이 되는 게 탕평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탕평책이 등장하고 있는데, 잠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탕평책이 처음으로 주장한 것은 숙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탕평책이란 글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서경 홍범조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교재에 뭐라고 돼? 한문 단어가 있는데 무편무당, 왕도탕탕, 무당무편, 왕도평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8자만 보시면 돼요. 왕도탕탕 같다는 이야기고 왕도평평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왕도 정치는 이게 뭐예요? 탕인데 끓일 탕입니다. 우리가 한약은 탕제라고 부를 거예요. 끓여서 먹는 약이다. 그래서 끓이고 끓여서 왕도 정치는 평평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로 중요한 말이 뭐예요? 탕과 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탕평책은 어떻게 말하면 붕당 정치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예요. 근데 탕평책의 주장은 숙종 때 박세치가 주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조와 정조 때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탕평책이 등장하는데 탕평책은 여러분 교재 보다 보니까 자율적 탕평과 타율적 탕평이라고 나눠져 있을 거예요. 자율적 탕평이라는 것은 신하들이 알아서 반대파를 인정하는 것. 타율적이라는 것은 왕에 의해서, 왕권에 의해서 반대파도 관직에 등용되는 것. 그런데 우리나라의 영조나 정조의 탕평책은 결과는 자율성보다는 타율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관이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가로 2번. 그러면 숙종의 탕평책이라 하는데, 숙종은 탕평책을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참고로 볼 게 인사관리를 공정히 하면 된다 이렇게. 인사관리를 공정히 하면 탕평이 이루어진다. 이래서 세력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숙종은 인사관리를 공정히 한 게 아니라 왕에 의해서 어떤 파가 우대돼 버리고 어떤 파는 쓸리죠. 그러니까 결론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즉 명목상의 탕평이었다. 그것이 결론은 뭘 처리합니까? 환국의 빌미를 처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였다. 그러면 이런 탕평책 숙종 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경종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종 때는 소론이 집권합니다. 근데 이 경종에 좀 문제가 있어요. 경종은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이 들어서 굉장히 허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 왕이 죽을지 모른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노론 계열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경종의 동생을 세자로 책봉할, 세자는 아니죠. 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왕세제 책봉을 건의합니다. 그래서 영조가 왕세제로 책봉이 되고 있었다. 결론은 노론집권에 어느 정도 누가 등깁니까? 아니, 소론집권에 노론이 꽤 들어갈 수 있죠, 결론적이요. 그러면 이 책봉이 되니까 노론들이 이 권한을 더 키우기 위해서 세제한테 정치의 일부를 이양하라. 이게 왕세대 대리 청정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양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 요 소론계열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가방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열받아서 소론이 노론을 취업해버립니다. 두드려 패버리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임사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다가 경종은 죽게 됩니다. 경종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왕이 지게 된 사람이 영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영조가 있겠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정조가 있게 되는데, 영조와 정조는 여러분 시험 문제에 무지하게 중요하니까 신경을 써두셔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신경을 쓰느냐? 시험 문제는 실질적으로 정조입니다.
이게 6 정도가 나오고요. 영조가 4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여기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시험 문제는 무조건 배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조와 정조 정책을 꼭 구분해 달라. 이게 여러분한테 제가 요구하는 건데 이게 더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두 사람 업적을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신경을 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에 경종은 별로 중요하니까 경종만 조금 지우고 영조의 정책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교재 보다 보면 영조 탕평책의 전개 과정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영조 탕평책은 무슨 탕평이라고 하느냐? 온건적 탕평이라 그래서 완론 탕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조 탕평은 준엄하다 또는 강경하다 해서 준론 탕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오래됐지만 영조가 완론이고 정조가 준론이다. 이거 구분하는 것도 기출문제로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면 영조 정책 과정을 보는데 첫 번째, 어쨌든 간에 형을 계승해서 영조가 즉위가 됩니다. 그러면 영조가 즉위가 될 때 그 이전의 집권파가 누구였습니까? 소론이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소론이 여전히 우대되는 거예요. 소론 정권이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을사처분이 등장한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을사처분이라는 것은 자 소론의 과격파를 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노소를 어느 정도 공존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노소가 공존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그러다가 정미환국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정미환국이라는 것은 노론이 어느 정도 정권에 등용되다 보니까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빼야 되는 거예요? 이때 소론을 빼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소론을 빼려고 하다가 결과는 노론이 정권에서 더 밀려나고 소론이 좀 더 우대되는 형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가 서서히 제거되고 소론의 권한은 커져가는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게 정미왕국의 결론적이요. 그러는 과정에 영조는 탕평책을 하기 위해서 탕평교서를 반포한다. 탕평책을 하기 위해서 왕이 직접 탕평책을 하겠다는 왕명 발표문이죠, 결론적이요. 이 탕평교서를 반포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노소를 어느 정도 등용할 거 아니에요, 결론적이요. 이러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는 과정에 소론계 급진론자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인자가 난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결론적이요. 그게 우리가 말했던 이인자의 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이요. 자, 소론계 급진론자였던 이인자가 난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 사건 이후 때 자, 우리 영조 아저씨께서는 어떤 정책을 하느냐? 노소를 다시 공존시키는 결과가 등장합니다. 노소를 공존시키는데 이때 어느 방식으로 등용하느냐? 자, 좀 더 전공적 표현으로 등장하는데요. 쌍거 호대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쌍거 호대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 노론을 예를 들어 영의정으로 주면은 소론은 좌의정을 준다. 이렇게 하면서 인위적으로 정치권을 배치시킨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기유처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아까 이렇게 공존시키는 과정에 노소에 온건 세력을 중심으로 등용하게 됩니다. 노소에 어쨌든 탕평책은 한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온건 세력을 등용하고 있다. 그러다가 신유대훈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신유대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 여기서 노소가 공존하는 과정에 왕이 인위적으로 배치를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인자는 능력에 의해서 관직을 등용한다. 이것을 탕평책은 탕평책이지만 유죄 시용의 방법으로 탕평책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 영조가 인자 탕평책을 한다는 의미에서 탕평비를 건립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 탕평비는 성균관 반수거에 세우게 되는데
탕평비에서 한문 단어가 여러분 교재 보면 있을 겁니다. 아마 사진이 있고 옆에 있을 건데 이 탕평비의 한문 단어도 시험 문제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영조정책이죠. 그래서 신경을 한번 써주겠고 탕평비를 하면서 탕평책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겠고 그러는 과정에 나주괴서 사건이 들어갑니다. 나주, 이게 전라남도 나주가 되겠는데요. 나주에서 괴서라는 것은 요즘 쉽게 말하면 대자보 사건입니다. 영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대자보 사건이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노론 세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이게 소론이 일으킨 거예요. 소론 윤지가. 그러니까 노가 좀 더 우대되겠죠. 그러는 과정에 영조가 아들까지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거기에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 도표에 나와 있는 무의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무의화라고 죄송합니다. 무의화가 이모화변이죠. 잠깐 죄송합니다. 이모화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모화변은 영조의 아들이었던 사도세자가 있는데 사도세자를 죽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게 노론벽파, 살리자는 게 남인시파가 등장해요. 근데 결과는 노론벽파 요구 때문에 사도세자가 죽어버린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론벽이 우대될 수밖에 없겠죠. 아들까지 죽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정책 변청 과정이에요. 근데 이 정책 변청 과정은 좀 전공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요것을 공부하기 싫으면 안 보셔도 되겠지만 이 정조 정책은 꼭 머릿속에도 이것도 7급 정도에 보면은 어느 정도 문제거리가 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한 번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 영조 정책. 그러면 가로 2번 왕권 강화와 붕당 기반 약화 노력, 즉 다시 말하면 영조가 탕평책을 한 노력으로 탕평파를 육성하고 있다. 완론 탕평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오겠고 두 번째 살림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다. 살림은 지방에 있는 양반들이잖아요. 그러면 지방세력까지 인정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서원을 정리한다. 300의 서원을 정리한다. 우리 교과에 서원 정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영조와 흥선대원군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전랑권을 약화하고 있다. 근데 이 앞전에 이야기할 때 전랑을 이야기할 때 영조 때 전랑과 정조 전랑을 구분하라고 했어요. 영조 때는 후임자를 추천하는 관행을 폐지한다 그랬고 정조 때는 그것 관행이 아니라 폐지라 그랬습니다. 그거 고려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결과로서 왕이 모 영향력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영조 탕평책이나 정조 탕평책은 기본 목적은 왕권 강화에 있어요. 그래서 왕권은 강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붕당 의미는 점차 얕아지게 되겠고 정치 권력은 국왕과 탕평파 중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탕평파.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인 영조 업적이네요. 그러면 영조 균역법을 시행하고 있다. 군포 문제를 시정하게 나왔던 균역법입니다. 균역법을 시행하면서 군포 두 필을 몇 필로 줄이죠? 한 필로 줄이죠. 결론적으로요. 그 다음에 군영정비라고 하는데 훈련도가 금이영, 어영청의 세 군영이 도성을 나누어서 방하는 체제를 만들고 있었다. 그 다음에 형벌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 가혹한 형벌을 금지한다든가 사형수에 대해서 삼심제를 시행을 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신문고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잠깐 신문고는 태종 이방원 때 나온 거죠. 그리고 부활한 것은 여기 영조. 그런데 상응과 격정도 꽤나 행한다 그랬어요. 상응과 격정이 꽤 행해진 것은 영조와 정조 때입니다. 그 다음 청계천을 준설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노비 종목법을 법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중에 어머니가 노비인 경우는 노비로 인정하는데 여기서 잠깐 노비 종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노비 종목법이 시행된 것은 현종 때입니다. 그러나 법으로 정한 것은 영조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나오게 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급적 문제에서 이야기할 때는 노비 종목법. 이것은 조선 후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나라 노비제도는 부모 중에 한쪽이 노비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노비라는 일천즉천 원칙이 여러 개 바뀌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노비 종목법으로 바뀌면서 노비 수준은 줄어들고
양인수는 늘어나는 결과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자, 서울호통법을 제정하고 있다든가 서원과 사후를 철폐한다든가 법전이었던 속대전을 편찬한다. 자, 이것도 혼동하지 마는 게 영조 때 법전은 뭐죠? 속대전이잖아요. 근데 정조의 법전은 뭐라고 합니까? 대전통편이라 그래요. 근데 배은군의 법전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고종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대전회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법전과 집권자를 구분하실까? 그 다음에 기록과를 설치하고 있다. 늙은 유생들이죠. 나이 많은 유생들을 등용하는 정책이 되겠고 기타 편찬 사업으로 자 뭐가나 동국문헌 비고가 나온다든가 속오례 속대전도 나온다든가 속평장도설 여지도서 이러한 것들은 법전들이 편찬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영조가 되겠고 영조의 아들이었던 사도세자가 죽고 그 다음에 영조는 자기 손자한테 왕위를 넘어가는 정조적이 되는데 정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고 자 그럼 이번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붕당정치 시작해서 변질을 거쳐서 우리가 탕평치까지 들어갔는데 붕당이 변질은 붕당지는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 두 개가 분열하는 과정에 이조 전랑권 문제, 척신정치 잔재청산 문제 어느 정도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분열은 정열의 무반 사건인데 크게 신경을 안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어디 가냐 현종 때 가다 보니까 무슨 논쟁이 나옵니까? 애송 논쟁이 나오죠. 오늘 강의에서는 세부적으로 안 했고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했는데 애송 논쟁은 무지하게 중요한 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숙종 때 나왔던 붕당리 변질 과정 그냥 참고 정도는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겠고 그 다음에 자 영조와 정조 탕평책이 나오는데 영조 정책과 정조 정책 중에 영조보다는 정조가 좀 더 중요하다 그랬지만 영조 정책을 꼭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된다. 그러면서 정조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이번 강의는 영조까지 했다고 이야기하도록 오늘 수고하셨습니다.